겨울이 찾아왔다. 군대는 와해되고 있었다. 사기는 붕괴 직전이었다. 조지 워싱턴은 막 참패를 당했고 혁명 그 자체도 실패한 실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얼어붙은 채 급여도 받지 못했다. 일부는 그냥 떠나버렸다. 독립에 대한 믿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워싱턴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고 말 상황이었다. 한편 영국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다. 영국군은 뉴저지 전역에 퍼져 겨울을 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사과주를 마시며 파티를 열고 승리의 안락함을 즐기고 있었다. 한겨울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 군대는 눈보라 속에서 싸우지 않는다. 혁명은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그 가정은 치명적인 오판이 되고 말았다. 반란을 분쇄하기 위해 영국은 헤센카셀과 헤센하나우 등 독일 지역에서 수천 명의 헤센 용병을 고용했다. 이 숙련된 직업 군인들은 델라웨어 강 건너편에 주둔하며 점점 약해져가는 워싱턴의 군대를 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더 많은 헤센 증원군도 이동 중이었다. 그러나 운명이 개입했다. 그들의 지휘관이 예정에 없던 정찰을 한 것이다. 전략 때문도 신중함 때문도 아니었다. 방종 때문이었다. 안일함에서 비롯된 작은 지연이 역사의 좁은 창을 열어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격렬한 눈보라가 밤하늘을 찍고 지나가던 가운데 워싱턴은 해생군의 방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이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다. 그날 밤 그는 결단을 내렸다. 2,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워싱턴은 얼음으로 뒤덮인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위험한 도하를 감행했다. 병사들은 미끄러졌고 배는 얼어붙은 물에 부딪혀 금이 갔다. 머스킷은 물에 젖었고 보급품은 부족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진했다. 강을 건넌 뒤 눈과 어둠 속에서 트렌턴을 향해 잔혹한 9마일 행군을 이어갔다. 새벽에 공격이 시작됐다. 해생군은 완전히 기습을 당했다. 전투는 짧고 격렬했으며 결정적이었다. 몇 시간 만에 용병들은 대거 항복했다. 그 뒤에 남은 것은 단순한 전장의 승리가 아니라 심리전의 승리였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영국에게는 이 반란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미국 식민지들에게는 이 전쟁이 결코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영국은 신속히 대응했다. 코널리스 장군은 우세한 병력을 이끌고 남하해 워싱턴을 완전히 섬멸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열흘 동안 방어적 진지 구축과 기만, 그리고 신속한 기동을 통해 워싱턴은 영국군을 3차례나 격파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결과였다. 영국군은 남부 뉴저지를 겨울이 끝날 때까지 포기했다. 워싱턴은 모리스타운에 겨울 주둔지를 세웠다. 축하도 파티도 환상도 없었다. 미군은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 했고 그 사이 전쟁은 다른 지역에서 영국의 힘을 점점 분산시키고 있었다. 영국은 해군상의 이점을 위해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를 점령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충성파들은 보호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출되고 취약한 상태로 남겨졌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질문은 더 이상 혁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가 되었다. 의회는 벤저민 프랭클린을 프랑스로 보내 전쟁에 참전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겼다. 프랑스는 대체로 영국을 골탕 먹일 기회라면 뭐든 좋아했지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면 뛰어들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당장은 프랭클린이 느긋하게 지내며 놀고 연애나 즐기고 있었다. 한편 영국 의회는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어떻게든 종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계획을 하나 세웠다. 몬트리올의 버고인 장군과 뉴욕의 윌리엄 하우 장군이 허드슨 계곡을 따라 진역해 중간에서 합류함으로써 식민지를 둘로 갈라 미국의 통신선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버고인은 남쪽으로 진군을 시작했고 포트 타이컨도로가를 비교적 쉽게 점령한 뒤 곧 강력한 미국군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래서 하우에게 언제쯤 올 거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사이 하우는 그 계획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미국의 수도 필라델피아를 점령해 개인적 영광을 얻는 쪽을 택했다. 그는 미끼를 던져 상대를 유인한 뒤 측면과 후방에서 치는 고전적인 전술로 브랜디와인 크리크 전투에서 워싱턴과 그의 군대를 격파했다. 필라델피아는 영국의 손에 넘어갔고 의회는 요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버고인은 사라톡에서 점점 불어나는 미군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미국의 호레이시오 게이츠 장군은 우리의 옛 친구 베네딕트 아놀드와 손잡고 버고인의 군대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했다. 아놀드는 적극적으로 영국군을 공격하길 원했지만 게이츠는 영국군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자고 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상급자인 게이츠는 아놀드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지만 아놀드는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베미스 하이츠 전투에서 그는 영국군을 향해 돌격해 그들을 완전히 박살냈다. 잘했어, 호레이쇼. 그런데 말이야, 사라톡에 있던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지? 누구? 베네딕트 아놀드.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야, 야 조지. 나 잘하지 않았어? 필라델피아도 점령하고 말이야. 응? 넌 해고야. 버고인과 하우는 둘 다 영국으로 돌아갔고 헨리 클린턴 장군이 전쟁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은 더 험악한 국면으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다. 사라톡에서의 승리로 프랑스가 마침내 미국 편에 설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좋아, 베니. 우리도 끼자.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아? 네가 절대 왕정을 전복하려는 공화국인데 내가 그 절대 왕정으로서 널 돕고 있다니 말이야. 만약 내 혁명이 우리 국민에게 영감을 줘서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그러다 나랑 내 가족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 목을 다 잘라버리면? 상상이나 돼? 그걸 복선이라고 하지. 일단 미국에서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이는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기아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반란까지 의미했다. 필라델피아를 잃은 뒤 워싱턴의 입지는 또다시 위태로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벤저민 프랭클린이 고용한 이름이 엄청나게 화려한 프로이센 출신 인물이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 난 너희 병사들에게 유럽식 군사 훈련을 시켜주러 왔어. 그리고 그는 정말로 훈련을 시켰다. 병사들은 정확하게 사격하는 법, 대형을 맞춰 행군하는 법, 어디에서 똥을 싸야 하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까지 배웠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다. 1778년 겨울이 끝날 무렵 워싱턴의 군대는 완전히 새로워진 한층 강화된 전력으로 거듭났고 영국군으로부터 필라델피아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럴 필요는 없었다. 프랑스가 전쟁에 참전하자 영국은 클린턴 장군에게 필라델피아를 철수하고 모든 영국군을 뉴욕에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워싱턴은 베네딕트 아놀드를 보내 도시를 다시 점령하고 치안을 확보하게 한 뒤 자신은 뉴저지를 가로질러 육로로 영국군을 추격했고 마침내 몬머스 코트하우스에서 공격할 좋은 기회를 포착했다.
그 전투는 숨막히게 더운 한여름 날에 벌어졌고 전투로 죽은 병사 수만큼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진 병사들이 많았다. 결국 워싱턴의 부사령관이 보여준 무능,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무승부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승리나 다름없었다. 다음으로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해보자. 이 인물은 존 폴 존스다. 존 폴 존스는 잘생겼고 스코틀랜드 출신이며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식민지들이 개조한 상선 몇 척으로 어떻게 대영제국 해군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겠다는 거지? 그래, 그 말을 존 폴 존스에게 직접 해보라고 해봐라. 이 남자는 영국 제도까지 항해해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일랜드 연안에서 영국 군함 한 척을 납포했고 그걸 프랑스로 끌고 돌아왔다. 그 뒤에도 그는 돌아와 더 많은 선박을 공격하고 도시를 습격하며 끝까지 포위망을 피해 다녔다. 사실상 해적 전술이었지만 효과만 있다면 된 거지. 어느 사건에서는 전투 중 기함, 국기를 잃어버린 탓에 공식적인 깃발 없이 영국 선박을 납포한 채 네덜란드 항구로 들어갔다. 이는 엄청난 금기였고 자칫하면 해적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은 그를 도와주기 위해 벤저민 프랭클린이 설명한 미국 국기의 모습을 바탕으로 급히 디자인을 만들어 그것을 공식적인 미국 국기로 기록에 올렸다. 그 결과물은 꽤 멋지게 나왔다. 이 일련의 작전은 영국군의 사기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그는 너무 멋진 인물이어서 1778년에 그가 습격했던 도시 중 하나가 무려 1999년에 공식 명예 사면장을 수여했다. 천국에서도 계속 날뛰고 있겠지. 존 폴 존스. 이제 넌 천사야. 한편 대륙 해군이 자원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프랑스의 참전으로 상당 부분 보완되었다. 프랑스는 영국 해협에서 해군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대규모 함대를 미국으로 보냈다. 다만 그 함대는 로드아일랜드 인근에서 폭풍을 만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프랑스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바랐고 그래서 존 애덤스를 프랑스로 보내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협상을 이어가게 했다. 아, 드디어 왔네. 이거 봐봐. 이봐요 숙녀분들. 여러분과 연처럼 싸우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전기가 통하거든요. 이거 멋지지 않아? 이게 네가 여기서 하고 있던 짓이야? 그래. 왜? 우린 프랑스로부터 군사 지원을 확보하라는 외교 임무를 받고 온 거지. 현지인들이랑 바람 피우라고 온 게 아니라고. 잠깐, 숙녀분들 돌아와요. 아, 최악의 윙맨이네. 진짜로. 그래도 미국은 추가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는 공식 동맹은 아니었지만 지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미 지원을 해오던 스페인이 1779년 6월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스페인은 중서부와 멕시코만 연안에서 작전을 지원했는데 이 지역의 전쟁은 해당 지역 원주민 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전쟁 내내 양측 모두 원주민 부족들의 도움을 받았고 때로는 그 부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했다. 1779년 여름 이로쿼이 조기 미군을 상대로 연속적인 습격을 벌이자 워싱턴은 원정대를 조직해 40개가 넘는 마을을 불태웠고 그 결과 부족들은 영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캐나다로 이주해야 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은 자유흑인과 노예 신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유를 얻기를 희망하며 전쟁의 양측에 모두 가담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특히 미국 편에서 싸웠던 이들 중 많은 수가 다시 노예로 되돌려졌다. 제퍼슨은 자신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 초안에 노예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넣었지만 남부 식민지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최종본에서는 삭제되었다. 같은 이유로 미군은 1775년에 아프리카계 남성의 입대를 중단했는데 노예 소유주였던 워싱턴 역시 이 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영국이 자신들 편으로 싸우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자 미군은 결국 이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영국 편에서 싸우는 쪽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함께 떠난 이들조차도 미국을 떠난 새로운 삶에서 학대와 차별을 겪어야 했다. 한편 우리의 옛 친구 베네딕트 아놀드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책임자가 되어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파티를 벌이고 필라델피아 상류층 인사와 결혼까지 했다. 그 상류층은 과거 영국이 도시를 장악했을 때도 함께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필라델피아 시민들, 심지어 주지사까지도 아놀드가 친형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워싱턴은 아놀드를 질책하는 편지를 썼다. 그의 행동은 경솔하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베네딕트 아놀드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되었다. 그는 워싱턴에게 웨스트포인트 요새의 지휘를 맡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영국과 접촉해 요새의 설계도와 정보를 넘기고 영국 편으로 넘어가겠다고 제안했다. 이제 우리의 옛 친구 베네딕트 아놀드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다행히도 그 반역 계획은 체포된 영국 장교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지만 아놀드는 체포되기 전에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그는 영국군 준장으로서 미군 도시들을 습격했고 특히 1781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공습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의 배신은 다시 한번 모리스타운의 야영지를 꾸린 조지 워싱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워싱턴의 지도력은 전쟁에서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도록 대륙군을 어떻게든 결속시켜 두었다. 이제 1780년에 접어들었고 의회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영국의 국가부채는 치솟고 있었으며 1779 연말 매사추세츠 일부를 점령했음에도 북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남부로 초점을 옮기기로 했다. 남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국에 대한 지지도 더 높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국은 그렇게 생각했다. 1년 전 방어가 허술했던 조지아주의 사바나는 손쉽게 점령했고 미프 연합군의 방역 포위전은 실패로 끝났었다. 이제 그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을 포위했다. 도시는 몇 달 만에 함락되었고 수천 명의 미군 병사가 영국군에 항복했다. 이는 막대한 손실이었다. 영국은 빠르게 통제권을 장악했고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악당 같은 영국 억양의 베니스터 도살자 탈턴을 내륙으로 보내 반군을 추적해 무자비하게 섬멸하게 했다. 영국군의 존재는 또한 내륙 지역의 충성파 민병대가 박해자들에 맞서 봉기하도록 자극했다. 새로운 전략은 정말로 효과를 내는 듯 보였고 공은 완전히 워싱턴의 코트로 넘어갔다. 내가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네이서널 그린을 남부로 보내 영국군을 막겠다. 안 됩니다, 조지. 그건 기각이요. 사라토가의 영웅이자 당신의 최대 라이벌 호레이쇼 게이츠를 보내겠습니다. 봐요, 조지. 내가 또 하루를 구해낼 거예요. 모두가 날 사랑하게 될 거고 난 당신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자, 간다. 그리고 그는 코널리스와 단 한 번 전투를 벌였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도망쳤다. 좋아. 그럼 네 사람으로 하자.
내선을 그리는 영국군이 자신의 병력보다 훨씬 많으며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틀을 깨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누고 야, 큰 친구, 여기 좀 봐 라고 외친 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다. 코널리스는 탈턴을 모건 추격에 붙였고 탈턴은 카우펜스에서 모건을 따라잡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건은 탈턴을 제대로 두들겨 팼다. 그 뒤 두 사람은 코널리스를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으로 미친 듯이 끌고 다녔다. 코널리스의 군대는 규모도 크고 장비도 훨씬 좋았지만 그만큼 무겁고 느렸고 그린의 기동력 좋은 부대는 빠르고 유연했다. 그린은 코널리스를 점점 더 보급선에서 멀어지게 유인한 뒤 댄 강을 건너 버지니아로 들어가 증원군을 확보했고 이제 지쳐버린 영국군을 향해 다시 돌아섰다. 길퍼드 코트하우스 전투에서 양측은 잔혹한 근접전을 벌였다. 패배를 두려워한 코널리스는 혼전 속으로 대포 사격을 명령했고 그 결과 아군 병사들까지 대거 쓰러졌다. 그린은 후퇴하며 코널리스에게 형식적인 승리를 내주었지만 코널리스는 병력의 4분의 1을 잃었고 그 결과는 영국의 승리라기보다는 패배에 가까웠다. 이 시점에서 양측 모두 어떻게든 빨리 전쟁이 끝나길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영국은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고 미국은 병사들이 급여는커녕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받지 못하면서 다시 반란 조짐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프랑스군이 점점 더 많은 수로 도착해 전투에 나설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린과의 교전 이후 코널리스는 남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남부 대륙군이 버지니아를 보급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캐롤라이나 지역을 포기하고 윌밍턴으로 이동한 뒤 영국이 보급과 지원이 쉽다고 믿었던 요크타운으로 향했다. 요크타운으로 진군하는 동안 그는 여러 농장을 습격해 말과 보급품을 약탈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의 노예를 해방시켰고 그중 많은 이들이 그의 편에 합류했다. 프랑스는 코널리스의 새로운 위치를 영국의 결정타를 날릴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워싱턴은 뉴욕의 클린턴을 공격하길 원했지만 프랑스는 그건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고 했고 솔직히 말해 그 말이 맞았다. 대신 워싱턴은 클린턴을 공격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전문을 흘렸고 실제로는 미프 연합군이 비밀리에 버지니아까지 남하했다. 드그라스 백작이 지휘하는 대규모 프랑스 함대가 도착해 체서피크만에서 영국 해군을 성공적으로 몰아냈다. 이어 6해군 연합군은 요크타운에 있는 코널리스의 군대를 포위했다. 미국과 프랑스군은 도시를 점점 더 조여들어가며 포격을 퍼부었고 코널리스는 필사적으로 클린턴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클린턴은 이 상황에 유난히 태연했다. 코널리스는 거의 한 달을 버텼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7,000명이 넘는 영국군이 포로로 잡혔고 이는 치명적인 패배였다. 이로써 영국 의회는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다. 전쟁은 더 이상 감당할 가치가 없었고 지금 당장 끝내야 했다. 영국은 여전히 뉴욕, 찰스턴, 사바나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파리에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전투는 대부분 중단되었다. 1783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영국은 미 대륙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미국의 독립을 인정했으며 미시시피강까지의 영토를 넘겼다. 그 대가로 미국은 영국에 남아있던 채무를 상환하고 왕실에 충성한 식민지 주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얻었고 프랑스는 10년 뒤 자국 혁명으로 이어질 경제 위기를 얻었다. 워싱턴은 마운트 버넌의 자택으로 은퇴하며 부하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나는 여러분의 말년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웠던 지난날만큼이나 번영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는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길 바랐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새 나라의 첫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뜻한다.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 선거 운동은 사실상 워싱턴에게 제발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설득하는 풀뿌리 운동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1789년 4월 30일에 취임했고 이후 미국 지도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기준과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우선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왕인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결국 그들이 선택한 호칭은 당시 기준으로 꽤 소박한 단어였다. 프레지던트, 동네 볼링클럽 회장이나 사무실 바자회 위원장 같은 느낌의 말이었다. 그는 어떤 대통령도 아무리 스스로를 안정적인 천재라고 주장한다 해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내각을 만들었다. 그는 주요 법안을 의회에 제안했고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매년 국정연설을 실시했다. 미국은 외국의 분쟁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고 결국 그는 단 2번의 임기만 마치고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는 대통령직을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었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선택을 통해 제안 속에서 강력하고 외교를 통해 단호하며 겸손함으로 존중받는 직위라는 전통을 확립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탄생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도. 당연히 나중에 극단적인 분열로 이어져 내전 같은 걸 일으킬 만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자. 짧은 퀴즈.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것은 무엇일까? 야구? 흰머리 수리? 미국 안에서만 하는 스포츠 대회의 우승팀을 월드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면 수학과 과학? 잠깐, 수학과 과학이라고? 맞다. 혹시 몰랐다면 과학은 치킨과 와플을 합치는 것만큼이나 미국적이다. 내 말만 믿지 말고 토머스 제퍼슨에게 물어봐라. 물론 그러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하고 그건 수학과 엄청난 과학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만약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싶다든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도전해보고 싶다든가 혹은 재미있는 논리 퍼즐로 사고력을 훈련하고 싶다면 브릴리언트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 브릴리언트는 복잡한 주제를 잘게 나눠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풀도록 이끌어주며 인터랙티브하고 중독성 있으며 매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양한 흥미로운 주제를 안내한다. 이런 직관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브릴리언트는 학생, 전문가,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지적 호기심가들에게 적합한 학습 플랫폼이다.